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시죠. AI 거품 MIT. 오늘 기술주들이 이틀 연속 맥을 못 쳤습니다. 전날 샘 올트먼 오픈 AI CEO의 경고, 그러니까 거품이라는 경고에 이어서 이번엔 MIT 공대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생성형 AI 기술에 투자한 기업의 95%가 수익이 전혀 없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AI 거품론이 이제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올트만 오픈 AI의 대표, 사실상 오늘날 이 인공지능 돌풍의 핵 중의 핵이죠. 예. 이 올트만 CEO가 AI는 거품이다라고 세 번 15초 동안 3번 거품 얘기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입에 거품을 문 것 같아요. 예. 그 얘기가 이제 나오고 나서 또 미국의 최대 명문 기술 중에서는 하버드도 훨씬 압도하는 학교라고 보이는 이 MIT 공과대학에 지금 난다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네. 하늘로 날아간다는 난다 그 프로젝트가 아니고 이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를 하는 곳인데요. 예. 이 난다 이니셔티브에서 우연의 일치겠지만 올트만의 거품을 인정하는 듯한 그것을 군부를 떼는 듯한 그런 보고서가 또 나왔습니다. 기업의 맞춤형 AI, 기업에서 자기 회사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AI를 자기 회사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젝트. 이게 대부분 외주를 주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기업들이 맞춤형 AI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실패율이 무려 95%라는 겁니다. 예. 5%만 매출에 기여했다.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술에서 90% 이상 실패하면 이 프로젝트는 가망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5%만 기여하고 95%는 실패했다. 자, 5%가 매출을 늘렸지만 95%는 투자한 비용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적어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AI를 가지고 기업 경영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보고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AI가 왜 이렇게 기업 실적에 도움이 안 되느냐 이러니까 그것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요. AI가 학습은 많이 하는데 AI로 할 수 있는 학습이 기존에 나와 있는 이론들, 기존에 나와 있는 신문기사, 기존에 나와 있는 보고서 이것만 공부하잖아요. 네. 그런데 기업에서 현실적으로 당면하는 문제는 전혀 보도 듣도 못한 갑자기 돌발 변수가 생기잖아요. 특히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예. 예측 불허에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 거의 예측 불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전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칩스법이라 해서 미국에 진출하면 미국에 투자하면 세금도 깎아주고 보조금 줄게 해서 삼성전자와 TSMC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보조금 주긴 주는데 그만큼 우리 주식 뺏어갈게. 이것은 정말 기업 입장에서는 난데없이 이런 상상을 잘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와 있는 보고서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AI인들 어떻게 상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아직은 제한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예. MIT 보고서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의 기술주도 좀 조정을 받는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면서 다시 주가는 조금 회복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트만 보고서나 MIT 보고서가 당장에 지금 시장을 충격을 준다든지 이런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 닷컴 버블과 AI 버블 요 비교가 계속 뉴욕 증시의 회자가 많이 되는데요. 예. 2000년도 당시에 이 상위 닷컴 붐을 타고 많이 끌어올랐던 10개 기업들 평균
이 밸류에이션 지표인 PER이 2.5배였는데 지금은 이미 30배가 됐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은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익이 더 늘어나면 이 PER 지수는 내릴 수도 있으니까 예.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이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사실 이 밸류에이션 지표 전 세계 1등이었거든요. 예. 또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이 이 팔란티어 회사 정말 많이 투자했습니다.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바로 이 인공지능 가져다가 공부시켜서 그것을 방위산업과 국방에 연결해서 간첩도 미리 잡아내고 또 공격을 할 때 미사일 낙하 지점도 미리 포착한다 이래서 우크라이나에서도 제일 먼저 전쟁 터졌을 때 팔란티어의 피트 틸부터 찾아와서 시스템 좀 빌려달라 한 곳인데 아무튼 팔란티어가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때문일까요? 지금 6일 연속으로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보통요, 이 주가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상한가,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하루 이틀 충분히 떨어지고 나면 반발 매수가 달라듭니다. 그런데 팔란티어는 6영업일 이속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밤사이의 주가 하락폭은 그 전보다는 조금 덜하지만은 예. 그래서 제가 올트만한테 편지를 보내봤습니다. 그 SMS로 거품이라고 그러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 어제 앵커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명령을 받아서 우리 앵커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유가 뭐냐? 아직 답은 안 오는데 그 당시 있었던 기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논쟁을 한 바에 따르면 논쟁을 한 게 SNS에 올라오는 글에 따르면 이 올트만이 오픈 AI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을 유치하고 사업 계획서를 투자 계획서를 많이 이렇게 제출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그 투자 계획서에는 얼마 내라, 그럼 몇 년 내에 얼마 이득을 거둬준다 이런 게 같이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가 너무 높아서 네. 뭐 투자 수익률 100%, 200%막 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된다. 예. 이런 논의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당시에 참석했던 기자들끼리의 얘기에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아무튼 올트만을 한번 만나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좀 따라 붙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잭슨 홀, 리사 쿡. 뭐 거품 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거품 물고 지금 미 연준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밤사이에 또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사임을 촉구를 했습니다. 리사 쿡 이사가 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담대 대출을 받은 것이 의혹이 되면서 이게 이제 나오자마자 바로 옳다구나 하고서 이제 압박을 가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게 뭐 진실은 현재 그 검찰 조사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미국 뉴욕 정시의 얘기는 실제적 범죄 행위라기보다는 트럼프의 연준 이사 길들이기, 연준 이사 잡기 이런 관점으로 많이 봅니다. 자, 모기지라는 게 미국 사람들 다 쓰고 있는 것이고요. 보통 주변에 미국 사람 치고 모기지 안 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중장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그 용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좀 달라져요. 근데 이것을 내가 살겠다 또는 이것을 임대를 다시 주겠다 함에 따라서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게 은행 대출 받는 것까지는 이게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로는 별로 연결이 안 되는데 이 은행들이 그것을 연방정부의 모기지 기관의 재융자를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 공문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거 용도라고 밝혀놓고 이제 나중에 임대했다 이런데 처음에 주거 용도로 했지만 그것을 나중에 살다가 다른 데 이사 가면 임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다시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이율을 낮춰야 되는 겁니까? 높여지는 은행마다 건가요? 다 달라요. 아. 은행마다 다른데, 그런데 이게 과연 범죄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대출을 받을 때 우리나라 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출, 서류 자체를 아주 속였다 이러면은 범죄가 될 수 있는데 네. 주거 용도라고 밝혀놓고 나중에 임대했다. 그리고 사후 신고해서 지금 이자율을 조정하면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 진상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문제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1월 20일 날 들어와서 이제 그러니까 알박기 인사를 한 사람들, 임기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쫓아낼 때 전가의 보도처럼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벌써 7번째인가 그렇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 전부 모기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자기 최측근 그 플로리다에서 데리고 온 여성 장관인데 그걸 조사해서 소환장을 계속 발부하고 그러니까 예. 골치가 아프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만뒀습니다. 뭐 그런 각도에서 이것이 압력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왜 리사 쿡을 꼭 집었느냐? 우선 이분이 트럼프가 정말 싫어하는 흑인 여성이에요. 트럼프 인종 차별에 대한 뭐 굉장히 그 편견은 뭐 아주 노토리우스 하지 않습니까? 최초의 연준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이고 또 오바마 때 백악관 경제 교문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트럼프가 싫어하는 조건을 다 갖췄는데 그보다 더 이분이 지금 최강경 매파예요. 아. 금리 내리면 안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연준 이사는 임기가 14년입니다. 네. 저분이 2023년에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10년 남았군요. 트럼프보다 임기가 더 길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냥 목에 가시처럼 생각하고 한 방 세게 날리는데 특히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나 이거 언제든지 자를 수 있어? 저게 형사상 유죄로 판정이 되면 자를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잭슨홀을 향한 메시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롬 파월에 대해서도 뭐 형사상 문제가 있다고 자르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자르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관점에서 연준 길들이기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자막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기라고 번역한 거 그거 지금 조금 너무 과하게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그렇습니다. 그 사기라는 것은 사기의 3대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 법 체계에서 예. 우선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특별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그 의도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게 한 행위와 돈을 번 것 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 등의 3단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바로 이 대목 지금 나는 처음에 주거할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분이 뭐 미국은 저 인사이동을 하면 굉장히 먼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 사후적으로 임대한 것이다. 이랬을 때 의도성이 있었다고 볼 수가 과연 있느냐? 이 때문에 좀 애매한 판단이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구윤철 PBR.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 또 열받게 하는 발언이 어제 국회에서 나왔는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지금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얼마인지 아느냐라고 이제 의원 한 분이 물어보니까 한 10 정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10이면 지금 코스피가 3만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1 수준인데 11로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타이밍상 투자자들이 이 대주주 기준에 대한 불만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발언이 나온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요, 저는 구윤철 부총리 좀 변호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회 청문회나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질의 앞에 서면 일단 좀 많이 당황스럽고 또 말도 잘 안 들립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소영 의원의 질의를 정확하게 체크를 못한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구윤철 부총리를 좀 아는데요.
저분 PBR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는 분입니다. 네. 저분 그렇게 무식한 분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말을 잘못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저분이 대구 영신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인데 기재부 예산실장, 차관, 뭐 국무조정실장 거칠 만한 거 다 거친 분이고요. 다만 저분이 금융정책보다는 예산에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봅니다. 아니 PBR이 얼마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까? 라는 질문에 뭐 10이라고 답변했을 수도 있고 또는 PBR과 PER을 말을 잘못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혼동할 리는 없지만은 PBR이 얼마인가 할 때 PER이 얼마인가로 물어보고 착각했다.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PER이 1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PER로 잘못 들었을 수가 있다. 설마 우리나라의 구윤철 부총리가 PBR을 모르고 PBR을 10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쨌든 발언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5천 코피 얘기를 하는 그 정부 입장에서 이거 발언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이게 잘못 들었다고 해서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 일이다라고 얘기했으면은 내가 잘못 알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답변할 기회를 국회의원들이 잘 안 줘요. 국회에 한번 잡혀가 보세요. 예, 뭐 그런 면에서 저는 구윤철 부총리가 PBR을 10이라고 할 분은 절대 아니다. 변호하고 싶고요. 오히려 뭐 지금 와서 일일이 해명하기도 구 부총리 입장에서는 좀 너무 구차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좀 이해해 주자. 제가 PBR 10이라고 했던 것을 잘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자 PBR이라는 게요. 주가 자산 비율인데 사실 밸류에이션 할 때 제일 중요한 지표가 PBR입니다. PER보다 PBR이 더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주가 순자산 비율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어떤 회사를 뭐 공중분해한다 이랬을 때 나눠줄 수 있는 그게 PBR이 1이라면 그 주가만큼 나눠줄 수 있는 거고 PBR이 1이 안 되면 그 주가도 못 건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실수는 하셨지만은 뭐 정부의 의지가 설마 뭐 PBR을 10으로 보고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변명을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빨리 뭐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 또 뭐 분리과세 관련해서 결론이 나오고 시장이 좀 안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노예 계약. 어제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합의한 내용이 드러나면서 이게 큰 논란이 됐는데요. 뭐 북미 또 유럽 지역에 진출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50년간 엄청난 금액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것도 추가로 지금 드러나면서 이게 논란이 계속해서 좀 더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무슨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합작 벤처를 만든다 이런 얘기로 지금 문제의 초점을 희석시킬 때가 아닙니다.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 하더라도 저런 노예 계약 상태로 노예로 끌려다니면 예. 조인트 벤처가 아니라 조인트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신기술, 저 SMR 저건 우리 기술인데 저거를 앞으로 50년 동안 나갈 때 사전에 허가받아야 되고 또 그에게 돈을 웨스팅하우스에 맡겨야 된다. 이 대목은 어느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저건 명명백백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AI 거품 MIT, 잭슨홀 리사쿠, 구윤철 PBR, 그리고 노예 계약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